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이 된 후보 윤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으로 추천된 전 소상공인협회장 최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교수님, 예. 하여튼 비례대표 2번 추천드린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이고, 뭐. 아마 교수님께서 비례대표로 추천된 이유는 그동안 학계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또 나름대로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공헌이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는데 이 폭망한 경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이 사회주의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에 대해서 늘상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 반하는 거고 그것이 서민들과의 삶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이 미래한국당의 어떤 강령 이거에 아마 제일 부합하는 분이라서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전국에 320만 개의 업체가 있고요. 1인 사업자가 지금 700만 명이라고 그렇죠. 가족까지 치면 2천만 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층민으로 많이 전락을 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는 거의 폐업 수준, 괴멸 수준으로 지금 이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많이 내놨는데 사실은 저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 다 성장한다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소득 올려주는 줄 알았는데 결론은 이 실정과 이 아마추어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또 이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사자로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 문제점이 뭐였으며 이거에 대한 허구성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뭐 피부로 그걸 느끼시고 또 토론회에서도 같이 만나서 많이 얘기도 나누고 해서 서로 간에 교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임금주도 성장,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주면 그 다음부터 그 급여를 받은 분들이 돈도 많이 쓰고 내수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발상에 가까운. 처음에는 상당히 솔깃했습니다. 솔깃했죠. 예, 저도 뭐 그게 말이 되는지 따지기 전에 일단 급여 올려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받아서 돈을 쓰면은 경제 잘 돼갖고 더 좋아진다 그러니 야 이거 정말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그게 간단치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낀 거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받는 사람한테는 급여지만 지급하는 사람한테 비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께서 제일 참 곤혹스러워하신 부분은 그러면 내가 장사가 잘 돼갖고 급여를 많이 주면은 좋은데 장사가 안 되거나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대로인데 갑자기 더 많이 줘라. 그러면은 큰 기업들이야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좀 더 줘도 견딜 수가 있지만 소상공인은 배로 따지면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어선 같은 그런 조각배 같은 그런 분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장사든 그대로인데 아니면 또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급여만 더 줘라. 그러면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좋지만 주는 사람은 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꽤 높은 나라인데 이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무시하고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아젠다가 있으니까 급여 올려주면 경제 잘 된다. 그러니 최저임금 올리자. 그래가지고 2년 누적 30%로 올려버렸으니 물가 상승률이 1%대인데 30%가 오르면 그걸 어떻게 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례가 없죠. 뭐 저도 뭐 이렇게 갑자기 30% 올려본 거는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제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던데 역시 3년 지나 보니까 뭐 제 예측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프랜차이즈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카드 수수료 이런 거는 원래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카드 수수료만 해도 물건이 팔리면 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물건이 안 팔리면은 카드 수수료 안 내시니까 안 팔리면은 그래도 안 내는 게 카드 수수료인데 임금은 그건 안 팔려도 하여튼 알바생 혹은 뭐 그 일하시는 분들 급여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손님이 안 오고 하나도 매출이 안 일어나도 일단은 드려야 되니까 매출과 상관없이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 그게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뭐 갑자기 예. 장사가 10배씩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3배씩. 예. 근데 지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그렇죠. 올랐죠. 그것도 오르시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소상공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최적의 인원이거든요. 대기업이나 제조업처럼 인원을 여유 있게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일하는 사람 하나가 빠지면은 소상공인들 당사자, 그렇죠. 업주가 더 많은 노동 시간을 해야 할애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론은 이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 30%가 올렸는데도 도리어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실은 이게 민주노총, 항노총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받아줄 데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더 급빈층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이용하고 서민 경제를 이용한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민주노총, 항노총의 고액 연봉자들이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더 올려놓으니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끼, 10끼를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경제 성장이 아니고 한마디로 노조의 임금만 올려준 꼴이 됐고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이유가 저희 소상공인들이 바라보기에는 거창한 경제 논리나 아니면 나라를 경제를 잘 살리고 국가와 서민들을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정권을 잡을 때 아무래도 노조와 같이 공동 정권을 하다 보니까 이 거창한 노동 존중사라는 거창한 용어 아래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특정한 이익 집단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머지 무수한 서민들, 그중에서 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급빈자로 전락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는 붕괴돼 버리고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경기는 얼어붙고 그러니까 이걸 본인들도 그냥 단순하게 공동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라든가 그 노동 친화적이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노조 친화적이다 또는 친노조다라는 맞습니다.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민노총, 한노총 해봤자 한 10% 조금 넘죠. 예. 그분들이 뭐 아주 좋은 직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급여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근로자는 한 우리 급여 전체 일하시는 분 2,5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를 위하는 정책과 그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좀 분리가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냐? 뭐 아니다, 아니 사장님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장님 중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럼요. 그런 근로자보다도 더 수익이 훨씬 적은 사람들이 적은 많죠. 사람들도 있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사장님이고 그 밑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라고 할 때 그럼 근로자들한테 그 어려운 사장님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그러면 근로자를 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월급을 지급하는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게 된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배 선원이 한 분 계시고 선장이 한 분 계신데 선장은 자본이고 선원은 노동이다. 노동과 자본을 편가르기를 하면 선원한테 잘해줘라 그러는데 선장님도 힘드시거든요 지금. 그 배는 결론은 좌초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도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죽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선원만 위한다. 배라든가 선장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선원만 챙긴다고 하다 보니 배가 막 가라앉고 있고 선장도 힘들어지고 하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진짜 몇십만 명 있는 뭐 항공모함의 선장이라면 또 몰라도 네, 예. 맞습니다. 작은 아까 말했던 조각배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 배가 그래도 떠 있고 고기를 잡아야 무슨 선원한테 급여도 주고 선장님도 좀 챙기고 그러시는 거지. 아 고기도 못 잡고 배가 막 가라앉게 생겼는데 선원 챙겨라 그러면은 그건 한마디로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임금을 많이 주고자 하는 거는 고용주로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망이거든요. 잘 되면은요. 근로자한테 임금을 많이 주면은 특히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은 손님들한테도 좀 친절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에 나의 수입과 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법으로 강제해서 급여를 준다면은 사실 누구나 장사를 하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의욕이 없이 그렇다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의욕이 없이 국가가 다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과거서부터 얘기한 사회주의의 폐해거든요. 이게 누구나 평등하다는 게 같이 상승해서 평등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하향 조정돼서 평등하면 되게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것이 요새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연 이 정부가 과연 말로만 서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을 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건전한 그다음에 어려운 근로자들은 외면하고 그 상당히 상위 계층이고 권력지향적인 노조랑 같이 이 권력을 나눠갔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노동 존중이라는 포장 아래 맞습니다. 사실 사회 전반에 거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곧 직후에 그 근로기준법을 지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군요. 예, 대부분 이제 5인 미만 근로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법이 강화되고 했지만 노동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거고 법률이 모든 현실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형편에 맞춰서 5인 미만이나 맞춰서 그거를 유예해 주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5인 미만 그 사업적인 근로기준법을 만약 적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례가 뭐냐면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소들은 단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근로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소상공인들은 자기도 편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 보면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근무하고 휴식하고 딱 기계처럼 일하고 시스템처럼 일하지만 소상공인은 인간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손님 많으면 같이 고생하는 거고 손님 없으면 같이 쉬는 게 소상공인 업소의 또 그렇죠. 특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을 만일에 그만두게 하려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예고해야 되고. 4대 보험료를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의 근무 수당을 다 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노동 제도가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에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 생태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강요를 해버리면 어느 소상공인 업주가 사람을 쓸 엄두가 엄두가 안 나겠습니까? 나는 거죠. 확장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사람을 많이 써줘야지 고용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일자리의 3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또 소상공인이 잘 돼야지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당장의 노조의 이득을만을 위해서 또 이 정권의 안일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가는 부분 이런 근로기준법 강화시키는 걸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패했는데 요번에 잘 모르시는데 요번에 선거 공약에 한국노총과 선거연대 안에 그거를 다시 추진하겠다. 5인 미만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그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인 이수진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그랬다고. 했었어요. 예, 아주 뭐.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노동자만 살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농민도 있고, 그럼요. 어민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쪽만 너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그 사람들을 월급 줄 수 있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월급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고 누가 월급을 줄 것이냐. 그렇죠. 국가가 월급을 줄 거면 지금부터 누가 왜 일을 하냐. 다 배급으로 월급 주고 배급으로 식량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평등한 사회인 것인가. 공정한 사회인 것인가. 공정하다고는 평등하던 것은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예, 아주 말씀을- 뭐 저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저기 아까도 이제 비슷한 말씀 주셨고 저도 이제 같은 그런 얘기지만 그 제가 그 TV 보면 극한 직업 뭐 이런 네. 그 저기 드라마에서 선장님들이 그 이렇게 이제 배를 몰고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기가 많은 같은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선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 선장도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어디로 가야 그럼요. 잘 고기가 잡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레이더 장치도 다 달아야 되고 배도 또 다 유지해야 되고 한 번 가서 배 못 잡으면 망하면 선장은 그냥 그대로 선장님은 그냥 망하는 거 그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기 배 잡는데 고기 잡는데 가면은 이제 선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네. 당연히 그분들이 있어야 고기를 잡지만 가만히 우리가 이걸 보면 배도 그 있어야 되고 연료도 있어야 되고 배도 정비도 해야 되고 어군 탐지기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어군 탐지기도 있어야 되고 선장님이 잘 요걸 조정을 해서 선장님의 오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선장님이나 배를 자꾸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그분들의 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건 뭐 뒤에서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머지는 선원들이 다 고생해서 잡는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배를 갖고 있고 뭐 그런 태어날 거죠. 때부터 선장이었던 것처럼. 선장이었고 그리고 뭐 그냥 선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수탈해서 지 배만 채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그 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그 노하우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축적된 거 네. 본인도 또 젊었을 적에 선언하시다가 여러 가지 또 잘 이렇게 해서 배 하나 장만하셔서 가서 잡고 할 때 만일 정말로 이게 고기 뭐 잡아봤자 수지가 안 맞고 안 잡힌다 그러면 야야 안 나가는 거죠 이제. 네. 예, 뭐하러 나가 계시겠습니까? 그냥 선언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배가 안 뜨고 고기도 잡으러 안 가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는 면에서 어떤 쪽 한쪽에 나는 잘해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생이 되질 않으면 결국은 다 고기 잡는 일이 없어지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말하자면은 어떤 한쪽만을 그 염두에 두고서 하다가 다른 한쪽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상생이 아니라 상극화돼 가지고 서로 분열이 되고 그래놓고 서로 그냥 갈등을 하게 만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그런 기조로 이어졌다면 저는 뭐 의도까지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면 저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러 갔더니 그 시장님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을 잘 뿌려서 눈을 녹여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눈을 잘 못 녹이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 딱 그냥 갈아버렸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 새로 시장이 되신 분은 여름인데 염화칼슘을 그냥 잔뜩 갖다 쌓아놓고 이제 나중에 겨울이 돼서 아주 쫙 눈만 오면은 그냥 뿌려가지고 눈 다 녹이는데 저는 염화칼슘 눈 안 녹였다고 눈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시장 잘라버리는 거를 보면서 아니 선거라는 게 이런 맛도 좀 있는 거구나. 잘못하면 한 번쯤 혼도 내고 쇠처리로 들어야지. 성과가 나빴다 그러면 한 번 바꿔주고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대책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잊어버리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니 염화칼슘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조금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가. 이 정부는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가 좋았다 치더라도 중간에 의도가 결과가 안 좋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보통은 이거를 그러면 이건 제가 실수 좀 교정하거나 반성하고 다시 하면은 그나마라도 좀 봐줄 텐데 그러면은 지금 끝까지 옳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좋았다. 소득적 성장이 일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수한 희생자와 그다음 소상공인들은요 사실은 폐업을 하면요 생존이 위협받고 극빈자로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 해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옛날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야지 나라님이 이거를 도대체 할 거냐, 이 나라님을 이걸 계속 두고 볼 거냐 이런 옛날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장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전통 시장이 이렇게 있거나 시장이 시장은 사실은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들어서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뭐 시설이 좋다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장사를 할 때 이 보통 관리인들은 보통 우리가 관련 바깥에서 소위 시장에 와서 행패 부리는 건달들을 좀 막아주거나 아니면 교통이 좀 막히거나 손님들이 교통 통제를 해주거나 이러는 것이 사실은 관리인의 책무인데 그 관리인이 들어와갖고 자리를 배치하고 넌 앞에 앉고 너는 오늘 고등어가 좀 많이 덜 들어가니까 고등어 오늘만 요만 거 팔어 얼마에 팔어 이래 버리면은 그렇죠. 그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활기도 사라지고 사라져 버리고 되게 그게 얼뜻 보면은 그렇죠. 되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노점상들을 갑자기 너 안으로 추우니까 들어가 이러는 것처럼 보면 공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서 거꾸로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그렇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왜 팔아야 되는지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나중에는 물건을 살 것도 없고 아니면 비싸게 사고는 아니면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급을 받는 이게 시장이 파괴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것이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상당히 서민적이다. 이런 부분 갖고 사실 국민들한테 많은 어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본인들이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통제 장악에다가 거기다가 억압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권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적으로 몰아버리고 그렇죠. 적폐로 몰아버리고 누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이 시장 경제주의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성장하는 건 이게 참 조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은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 공정한 룰과 시장 경제주의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과연 이 시장 경제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있거나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주 52시간 근무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뜻으로 한 거는 맞는 건데 문제는 벤처기업이라든가 게임 개발업체 같은 이런 데서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경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게임 개발을 하다 말고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와야 되고 계속 휠 받으면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청와대에 와서 무슨 대화한다고 할 때 제가 귀를 한번 기울여 봤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 52시간 근무제야말로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규제. 자기들이 느낄 때. 그렇죠. 지키기 어려운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2시간 같은 경우도 시장 경제라는 개념하고 볼 때는 좀 자유롭게 기업들이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의도만 좋다고 좋으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문제, 그리고 다양한 뭐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가 좋은 뜻이긴 하지만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예, 규제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는 사람도 생각하고서 규제를 해야지 만들 때 무조건 좋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그 결과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없어지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그러면 과연 그거를 좋게 볼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면에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측면과 어려워지신 분들을 이렇게 보듬어드리고 돌봐드리는 부분을 조화를 해서 가야 되는데 한쪽을 너무 강조하고 다른 쪽을 무시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모두 힘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주목을 해보고 정책을 빨리 유턴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상당히 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을 예. 유턴시키고 정지시킬 수 있는, 스톱을 시킬 수 있는 예. 사실은 이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자원도 있는 나라들이 이 공정한 룰을 만든다고 소위 그래서 다 포주기하고 세금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난 지금 빈국으로 전락한 거를 맞습니다. 외신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이 투표할 때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수님, 저는 사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목말랐던 사람이지만 예. 사실은 이 미래한국당에 제가 이렇게 비례대표로 오고 열심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 세력들이 마치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유증의 정책을 쓰고 우리의 내용들을 서민의 정책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게 더 나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건의라는 걸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건의하는 부분을 인부법적으로 탄압하고 그렇죠. 억압하고 예. 그다음에 외면하는 거. 그게 더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보수 보면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불만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렇지만 그 보니 그래도 여기는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만 내용만 좀 알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합리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맞습니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백지 상태라고 좀 보고요. 소상공인 문제 거기다가 입힐 수 있는데 알면서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더 비교된다 그래서 저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추천하게 되는데 기꺼이 예.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또 서민적인 부분을 여기다 가미한다면은 분명히 나라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저희가 미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 또 나아가서 이런 정책 특히 뭐 탈원전 같은 경우도 네.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멀쩡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산업 하나를 그냥 갑자기 막 없애듯이 갈 수 있다.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나라가. 어마어마하죠. 에너지 안보로가 지금 위협을 받을 자기네 정도인데.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지. 전부 다. 그렇죠. 예, 한전도 지금 뭐 적자로 돌아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국민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볼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면서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면에서 왔고 또 그때 토론회도 같이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예, 고생했습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아니, 뭐 개인적으로 저희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건의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이거 예. 아니 뭐 옛날 시대로 얘기하면은 언로를 막아버리고. 그럼요. 언론만 막는 게 아니죠. 백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재갈도 물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다 저기 귀양 보내려고 작정한 그렇죠. 거니까. 그냥 내사를 한다고 하질 않나 관계 부처에서 아니 뭐 먹고 조사가- 사는 문제를 갖고 얘기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토론 그때 뵙고 그리고 신문에도 나오시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저도 충격을 받고 아니 그 정도 얘기했다고 어떻게 뭐 내사가 어떻고 뭐 뒷조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회장님 이거 힘드시겠구나 그런데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얘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소상공인 문제가 좀 확실하게 좀 풀렸으면 하는 정부에서 바람이 있습니다. 저를 억압하는 덕분에 제가 투사가 더 됐습니다. 글쎄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이후에 너무 고생하신 걸 제가 아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앉아서 이런 문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를 또 같이 합심해서 좀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와서 교수님 만나면서 저한테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수님 같은 분이 소상공인들의 이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경제 생태계에 대한 이게 지식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냥 현장의 목소리가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 그렇죠. 다 이게 어떤 경제 생태계 계단 올라가는 단계라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믿음이 좀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아마 이번에 총선 이후에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대한민국 민간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좀 초석을 좀 만들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윤창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을 나눠서 알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은 민본이고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보수 정권이 비록 부족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지 못했지만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싸그리 원점에서 다시 폭삭 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념과 지역을 떠나서 우리의 생존과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할 것이니까 반드시 이번 투표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심판하도록 하고 바꾸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저도 뭐 열심히 또 해서 이런 부분은 경제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좀 회초리 한번 들어주셔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둘자 이래가지고 고쳐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년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나빠질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좀 유턴을 좀 해야 될 건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